다음에 공동소송 참가. 계속 얘기했던 거야. 공동소송 참가는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는 당사자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지. 다시 말해줄게. 판결의 효력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면 공동소송 참가를 하면 돼. 판결의 효력을 받으면서 뭔가 때문에 당사자끼리 없을 때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하면 돼.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이 아닌 그냥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사자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법률상 이해관계니까 보조 참가밖에 할 수 없다. 그걸 제가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대표적인 이 하나를 머릿속에 딱 안 잡고 있으면 이거 내가 그냥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오리무중에 빠져. 그러니까 딱 하나씩 딱딱딱딱 잘 정리 안 해놓으면 오리무중에 빠지니까 잘 정리해. 그 다음에 공동소송 참가는 조문에 67조 쓴다는 말은 안 나와. 83조를 앞만 봐도 그냥 조문은 이렇게만 표현됐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한다 식으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한다는 말 없어. 여기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래도 조금 보조참가를 전제로 하니까 뭐 67조 및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 없어도 왜 안 써줬어도 그 다음에 왜 안 써줬을까? 이때는 그냥 공동소송인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당연히 지 당사자 된다는 걸 뭐 깔고 있는 거다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써여 있지는 않지만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치? 조문이 없어도 67조. 그 다음에 왜 굳이 또 조문을 안 썼을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67조 이름 준용한다고 했을 때 안 쓴 사람 내 의도는 알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써줬나 보지. 그치? 공동소송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거니까 67조로 해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공부한 이상은 이제 우리는 고민이 없어. 공동소송 억수로.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 이것보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 주주대표 소송에 각 오른쪽 예 봐봐. 주주대표 소송에 또 다른 주주가 참가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측에 일정한 주식수를 갖고 있는 또 뭐 여러 주주, 뭐 1인이든 여러 주주가 누구를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주주대표 소송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법 404조를 보면 원래 회사가 피해를 입힌 그 임원한테 내는 게 주주대표 소송이야. 응? 상법 배웠어? 조문 확실히 배웠어? 그러니까 주주대표 소송에서의 주주는 어떤 때 뛰어드는 거야? 회사가 냈어야 되는데 뭔가 때문에 회사가 안 내니까 주주가 뛰어든 거지. 그러니까 주주대표 소송도 일종의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할 걸 어떻게 본다면 주주가 청구하니까 이것도 법적 성질이 어떤 그룹에 속하겠어? 제3자의 소송 담당, 법정 소송 담당에 속하는 거지. 채권자 대리 소송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 채무자가 행사를 안 하니까 채권자가 들어갔다. 이런 논리지. 누가 행사를 안 하니까 회사가 행사를 안 하니까 그 뭔가 위법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것을 그 대표이사가 안 하니까 뭔가 내부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하니까 회사가 못하고 있으니까 주주가 뛰어드는 거지. 그지? 요새 최근에 주주대표 소송까지는 아닌데 요새 뭐 주주가 뭐 내는 거 하나 있던 거 같아. 현대중공? 인보사인가? 그거 아닌가? 인보사도 폴딱 망하니까. 근데 아직 주주대표 소송 아니고 주주 자체 자기가 주주가 손해본 거 자체를 한 거지. 그건 주주대표 소송 아니야. 주주 자체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손해본 거를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아까 내가 회사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공동소송을 배우면서 내가 집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드물게 어떤 집단이랄까 집합적으로 하는 게 이런 거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라고 우리 집단소송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 틀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거야. 증권 관련 집단소송 이런 말 쓰잖아. 주주들이 개개인의
피해 입은 주주들을 대신해서 누가 나서서 뭔가 대표 당사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가서 소송을 허가받아서 미국식으로 클래스 액션이라는 거를, 클래스라는 그 집합이 액션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손해받은 주주들이 그 받은 소송에서의 결과를 opt-in, opt-out이라고 그래. opt-in이 무슨 의미야? opt-out이 무슨 의미야? 어? 그런 용어 쓰는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opt-in은 가담을 해야 돼. 들어와야 돼. 피해 입었다고. opt-out은 배제 신청이야. 가만히 있으면 그 집합에 들어간 거야. 다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배제 신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원고의 집단에 들어가는 거야. opt-in은 원래는 아닌데 나 들어갈래 하면 이제 들어와지는 거야.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이. 그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틀려. opt-in이 의사표시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하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앞소송, 그 진행한 소송이, 자,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잡담이 아니야. 우리 제도는 그런 여러 사람이 뭔가 누구를 내세울 수 있는 건 그때 선정 당사자라고 그래가지고 반대표 뭐 이런 사람을 내세우는 거 등등 했는데 13-112에 가서 집단소송제도, 13-112에 가서 집단소송제도 보면 그런 걸 써놨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지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소송은 조금 틀려. 뭔가 지금 우리가 소송법에서 여러 피해자를 구제하는 소송 형식인데 민사소송법에 없는 건데, 집단소송은 대표자가 나서서 받아내는 것을 그 피해자들한테 분배를 해. 그런 의미에서 집합적으로 받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개한테 얼마로 분할해 주긴 하지만 그 소송 자체는 왕창 얼마를 받아내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옵트인은 참가한 사람들, 아닌 사람은 별도로 자기가 내든지 뭐 하여튼 그 소송에서의 배분은 못 받는 거야. 근데 옵트아웃 배제 신청을 하라 하면 당연히 그 구성이 된 거야. 근데 최악은 뭐야? 져버리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서 돈 준다면 좋은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너 원래 구성원이었었어. 아니, 하고 싶지 않았으면 배제 신청을 했었어야 돼. 근데 소송은 졌어. 그럼 너 못 받아.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졌을 때는. 어떤 그런 옵트인과 옵트아웃의 장단점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의 공동소송은 개개인이야. 개개인이 다 자기 피해. 근데 그 피해의 종류가 같은 종류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손해액은 다 틀려. 다 그렇고 개인이 소송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집단소송은 그 개개인의 소유는 무시하고 그것이 물론 추량은 되면서 얼마로 딱 받는 거야. 집합적으로. 이해되겠지? 그런 걸 집단소송이라고 합니다. 한편 소비자 단체 소송은 뭐냐면 이런 피해를 입은 이런 사람들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 어떤 단체가 그런 침해 행위를, 위법 행위를 금지시키는 제도야. 소비자 단체가. 그래서 단체 소송이라고 그래요. 베어판 크라게. 그러니까 크라게라고 소송. 리티게이션 그 의미의 독일어 크라게. 그래서 단체가 소송을 해. 그런데 그건 손해배상을 받는 소송은 아니고 독일식인데,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대표 클래스 액션은 손해배상을 받는 거고, 이 단체 소송은 그런 위법 행위의 침해를 금지시키는 소송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품 만드는 회사가 불량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피해 입었다, 얼마 달라까지는 못해. 그건 그냥 기존 소송으로 개개인이 공동소송으로 하던 정도까지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제품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를 시키는 소송을 낼 수는 있어. 이해되겠지? 다시 돌아와서 뭐 얘기하다 했냐? 주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요 주주대표 소송은 지금 말한 주식 관련해서 피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운영 경영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임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그 임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주주가 뛰어드는 건데, 이때 이 회사는 그럼 원래는 회사 지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니까 다시 이제 주주가 하고 있는 소송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주주가 하는 소송의 원고가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원래 소송인데 판결의 효력이 자기한테 생기는 거지. 주주가 소송을 냈지만 원래 회사가 가해 임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건데, 즉 판결의 효력을 받는데, 그다음에 회사가 원래 낼 수 있는 거니까 이 회사의 참가는, 그래서 13-79의 박스 예 중간에 보면 공동소송 참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중복제소도 아니다. 중복제소가 아니다라는 거지. 참가하는 건 중복제소일 필요가 없어. 별개의 법원이 심리할 때 나누어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모순될까 봐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게 하나의 취지인데, 참가를 하면 그 하나의 그 법원에서 가타부타 가지런하게 내려주니까 모순 금지된 판결이 내려질 염려가 없으니까 중복제소 금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요게 왜 포인트였냐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되는데 채무자가 참가한 경우가 또 똑같은 패턴이야. 잘 봐봐. 지금 말했듯이 채권자가 부득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안 받아내니까 내가 뛰어든 거야, 소송으로. 대위권에 기한 재판상 청구인 소송을 냈어. 그럼 채무자가 중간에 가만 보니까 나 들어가야겠어. 그럼 같은 맥락이면 공동소송 참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회사가 주주대표 소송에 참가하듯이 라는 부분이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건 판례가 있지는 않지만 이시훈 선생님 등은 중복제소에 걸려서 그대로 각주에 써놨듯이 이시훈 선생님이나 정동윤 선생님 등은 중복제소에 해당돼서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내가 반격하는 건 앞에 그 본문 판례처럼 똑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주주대표 소송에서 회사 참가하는 게 공동소송 참가고, 공동소송 참가 자체가 중복제소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이 있는 것에 비춰서 중복제소 때문에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없다는 논거는 난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복잡하면 그냥 무시해. 그래서 각주가 그런 게 있어. 예로 저기 봐. 공동소송 참가를 하여튼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할 수 없는다면,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없다면 나는 다른 각도에서 찾아. 즉 중복제소이기 때문에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다른 데서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데, 그 논거로 주주대표 소송에서의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중복된 소재기 금지에 걸리는 거 아니다라고 하듯이, 중복제소에 걸리는 것 때문에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냐 없느냐의 근거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듣고, 시간이 남았으면 막 내가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나도 힘들어. 하여튼 요지는 그런 거야. 만약 채권자 대위 소송의 경우라면 채무자가 공동소송 참가를 못하고 그냥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내지는 보조참가를 한다는 것은 중복제소 때문은 아니고, 나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에서 걸리는 거 아니냐의 얘기고, 그 논거로 요거에 대한 판례는 아니었지만 주주대표 소송에서 회사의 참가에 대한 판례를 보면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고 중복된 소지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것에 비춰서, 그 2002년도 판례에 비춰서 그 이전부터 내가 20년 전부터 말했던 거가 하나의 논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야. 됐어? 이해했어? 한번 다시 설명해 줘.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면, 공동소송 참가를 주주대표 소속에서 회사 참가는 할 수 있다고 해. 2002년 판례가. 그 다음에 이건 중복제소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그래. 참가해서 그 같은 법에서 다루니까. 그럼 같은 구조인데, 이제 판례가 있는 건 아닌데 같은 구조인데,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구조를 보는 채권자 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참가도 그럼 공동소송 참가를 못하는 게 꼭 그럼 중복제소 때문이냐가 나의 의문이었다는 거지. 예진작부터. 이시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거에 내가 반박을 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는 보지만,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나는 중복된 소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동소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채권자 대위 소송이 뛰어드니까 빼앗긴 거다. 근데 주주대표 소송은 주주가 했다고 해서 얘가 뺏긴 건 아니야. 당사자 적격이 살아있으니까 공동소송 참가가 되는데, 만약 채권자 대위 소송은 채무자가 빼앗겼다라면 그 각도에서 공동소송 참가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절차는 보조참가에 준한다라고 앞에 것. 보조참가가 먼저 오는 바람에 보조참가는 원래 당사참가는 아닌데 그 절차를 준용해. 독립당사참가도 그 신청하는 형식은 79조를 보면, 이 항을 보면 아마 보조참가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 이때 공동소참가는 또 72조를 준용해. 그러니까 다시 72조 가서 보조참가를 준용하는 게 뭐를 준용하냐면 그 신청하는 거, 신청서 쓰고 하는 거. 보조참가 신청서가, 보조참가가 당사자급의 참가는 아니지만 72조를 보면 72조 읽어봐봐. 그 조문. 그 박스에 그려놨네. 13-81에 그 박스 보면 참가 신청이라는 두 번째 카테고리 보면 보조참가가 제일 앞에 오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신청이라는 신청서 쓰는 것 등은 뒤에 오는 참가들도 좀 못마땅하지만, 못마땅하다는 말은 교과서에는 없는 말이지만 하여튼 앞에 온 것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효력은 합의를 확정돼야 되니까 67조로 진행되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절차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판결의 효력도 합의를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효력이란 부분은 그 셋째 줄부터 나오네. 판결의 효력은 합의를 확정이 돼야 된다. 합의를 확정돼야 되지만 자기 판결을 자기 거가 받는 거라고 그랬지. 자기 판결은 자기 거라고 받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그게 합의를 확정이 된다는 거지. 가지런하게 합의를 확정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소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 다 합의를 확정이 돼야 되니까 일부분만이 항소되더라도 나머지도 같이 끌려 올라가. 그래서 아까 같이 하나 항소된 거의 승부가 뒤집어지면 그 승부가 뒤집어지고는 그 물건에 대한 승부 때문에 나머지 것도 이겼던 게 지고 지었던 게 이겨. 그러면 원래 우리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해서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항소한 사람은 더 나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이익으로 가지도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까 뭐였지? 이 사람이 이기니까, 졌던 게 이기니까 요것도 졌던 게 이겨. 요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좋아지고 이익으로 가고, 이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확정으로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수정되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항소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할 때 이야기가 돼.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 좀 수고했어.